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1회부터 이제 7회까지에 걸쳐서 모의고사 예상 문제를 이제 풀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걸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충하고 채워나가시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이제 이 모의고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11월에 이제 간단한 특강, 총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듣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쳐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맘때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공부하기도 아주 좋은 계절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할 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예, 오늘은 조금 비가 오기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더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나 혹은 우리 해커스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 혹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원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잠깐 옮기는 사이에도 너무 더워서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오태진 선생님과 제가 나름대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또 출제해 봤습니다. 기존에 출제한 것들에서 중요한 것들도 일부가 있고요. 또 새로운 것들도 계속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1회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1회부터는 조금은 가볍게 시작을 하고요. 2회, 3회, 4회 횟수를 늘려가면서 점점 조금은 더 무게감 있는, 그리고 좀 더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문제들을 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에 시험 보는데 큰 걱정도 없을 것이고, 또 합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어보시고 답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첨삭 지도해 드립니다. 혹은 해커스에 와서 직접 풀어보시고 제출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무쪼록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 문제부터 차례대로 서양사와 역교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이제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역교론 서양사, 역교론 서양사 교차해 가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A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적절한 공통영어를 기입하시오에서 2점입니다. 자, 뭐뭐는 준거에 비추어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준거란 미리 정해놓은 교육 목표나 학습 목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받은 국사 점수 80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해석하는 대신에 80% 정도를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의 관점이다. 뭐에서는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교육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이 평가는 모든 학생이 아니면 적어도 대부분의 학생이 적절한 교육 환경이나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기대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교육 목표나 성취 수준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의 학생을 교육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자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평가 결과 제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바로 목표 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육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 방식에 있어서 목표 지향 평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고, 요즘에는 이제 평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평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교육론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보통 2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예전에 나온 용어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개정 과정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이 용어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곤 하는데,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목표 지향 평가와 관련한 이러한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내어봤습니다. 다음 전공의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공통인명을 기입하시오. 서양사요. 예, 그래서 서양사와 기본적으로 역사교육론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아폴로드로스의 아들 메네스트라투스가 신관일 때인 에우메네이오스의 달 19일 스트라테고스들의 제안에 따라 민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스트라테고스는 보통 우리가 장군들을 스트라테고스 이렇게 얘기하죠. 국왕 그가 서거하고 우리의 도시를 자유롭게 했다. 이 도시에 왕이 시민의 토지로 인정했던 영토도 덧붙여서 이 유언은 로마인에 의해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람들은 민회에 보여준 모든 종류의 친선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민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즉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 즉 재류 외인의 등록부뿐만 아니라 도시와 그의 주변 영토에 거주하는 병사의 등록부에 기재된 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로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인이 시민권을 줘야 하고 그와 함께 이제 말 그대로 로마가 이제 비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원로원 결의. 그럼 이제 로마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보죠. 가이우스의 아들인 프라이토르 가이우스 포필리우스는 모월 모일에 원로원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페르가몬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아시아로 향해 가는 프라이토르들에게 내릴 어떤 명령이 있는가를 제안했다. 즉 아시아에서 그의 서거까지는 역대 모든 왕들에 의해 변경되고, 예, 모든 왕들에 의해 변경되고 인정되고 박탈되고 벌을 부과했던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원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그 왕과 그 밖에 모든 왕이 변경하고 벌을 부과하고 박탈하고 인정한 모든 것, 즉 그가 서거한 전날까지 행해졌던 모든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공통 인명을 물어봤단 말이죠. 공통 인명은 누구냐? 바로 이 페르가몬 왕 아탈로스 3세가 되겠습니다. 페르가몬 왕 아탈로스 3세. 자, 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페르가몬과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힌트가. 그런데 여기서는 페르가몬 왕 이렇게 쓰면 그거는 이제 너무 답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페르가몬 왕 아탈로스 3세가 이 아탈로스 왕조가 형성이 됐고 아탈로스 3세가 사망을 하죠. 자식도 없고, 예, 그래서 왕국, 국민, 재산 이 모든 것을
로마에 기증을 하고 죽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페르가몬이 사실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가 한때 이제 이 그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하면서 이것을 기증했고, 이 기증의 대가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이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이곳을 이제 아시아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이 시민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비준을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페르가몬 왕국은 어디냐? 예. 우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도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날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면,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제 이 위에가 흑해가 있죠. 이렇게 흑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발칸반도로 오늘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요 콘스탄티노플과 요쪽이 오늘날의 이제 터키 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페르가몬 왕국이 상당히 넓었어요. 예, 상당히 넓어서 요게 이제 페르가몬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라고 부르느냐? 속주 아시아가 되는 거죠. 예, 속주 아시아. 그래서 오늘날 터키 본토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페르가몬 왕국이에요. 또 로마와 관련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폰투스, 예, 오히려 이제 로마를 좀 괴롭히고 나중에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이유가 되는, 그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폰투스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폰투스 왕국은 이쪽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몬 왕국, 폰투스 왕국,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서쪽으로 이제 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3세 예, 서양사기론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공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역사 교과서의 일부분에 대한 내용 분석 내용이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가에서 진하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두 질문이 요구하는 역사적 사고력의 형태를 작성하고, 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이해 방식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또한 다 질문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질문 구성을 보면 무엇을 묻는 질문 구성인지 작성하시오 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한국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서양과 관련한 거 이야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자주 요즘엔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좀 응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프랑스 교과서 이제 교재 하티에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가에는 1945년 5월 8일 항복 자료예요. 독일의 항복 소식이 들린 1945년 5월 8일자 신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신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신문의 날짜는 언제인가요? 또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신문에서 1789년 혁명의 상징이었던 프리지아 모자를 다시 찾아보세요. 이 신문에 따르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나요? 언제 전쟁이 끝났나요? 오른쪽에서 드골 장군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사진을 실었을까요? 연합군들은 독일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는 평화조약의 조건에 유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등 이런 것들을 묻는 내용이 가, 나, 그리고 다에 이제 다라까지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보면 가에서
예, 요 진하게 표시한 두 질문이 요구하는 역사적 사고력의 형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하게 표시한 거 보면 오른쪽에서 드골 장군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사진을 실었을까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 사진을 왜 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추론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적 사고력 형태가 뭘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합군들은 독일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는 평화조약의 조건에 유의했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했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 생각해 봄으로써 결국은 학생들이 어떤 답을 제시할 거고, 그것은 곧 어떤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냐? 근본적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정답이고요. 또 두 번째, 만약에 가능성 있는 답은 어쨌든 왜 그랬을까를 추론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하는 이 사고력, 유추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가 있잖아요. 예, 뭐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상상력과 함께 혹은 유추의 작용을 조금 해보려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역사적 상상력. 일단 역사적 사고력에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 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구체적 역사 이해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자, 나 질문 보겠습니다. 자, 나 질문에서는 이 출판사 지금 두 개의 출판사가 나오고요. 주제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상상을 위한 질문에 몇 개가 이제 적혀 있어요. 주제 제1공화국에서는 자료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는 모습이 담긴 기록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날에 민중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두 번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과 관련한 주제에서는 자료 오스테르리츠 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은 나폴레옹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예. 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자료 클레망소가 휴전을 알리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전쟁의 끝을 알릴 때의 의원들과 국민들의 태도는 어땠을 것 같나요? 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아까 말한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야. 아까 역사적 사고력의 형태에서는 역사적 상상력, 우리 역사적 상상력, 판단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상력을 물어보는 질문,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감정을 민중들이 느꼈을까? 또 나폴레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걸 하려면 역사적으로 어떤 이해 방식이 필요하냐? 이걸 하려면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감정이입의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이입 방식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예, 우리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한 거냐라는 거고요. 예, 또 라에서는 구성을 봤을 때 무엇을 묻는 질문이냐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다에서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냐라는 거죠. 자, 다에 보면 출판사가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제시 자료에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 테니스 경기장 선언의 모습을 그린 유화를 보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니스 코트의 선서 이야기죠. 테니스 경기장 선언은 어떤 점에서 프랑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일까요?
예, 어떤 점에서 이게 되게 갖는 프랑스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어떤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또 1986년 베를린 장벽의 사진입니다. 아직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역사의 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 그랬을 때, 이 사건은, 1989년 독일의 통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갖는, 이 역사적 어떤 의미가 뭐냐, 이렇게, 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이후에 어떤 변화, 독일 통일의 변화에서 어떤 역사적 순간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지 연결을 해보라 라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다에 이제 보면 1789년 5월부터 10월에 일어난 사건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표인데, 예, 프랑스 혁명 시기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질문 내용이 그랬어요. 자료 6을 보세요. 왜 1789년이 프랑스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1789년 혁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걸 물어보고자 함이죠. 또 나땅이라는 출판사에서는 프랑스 인권선언 말체문에서 역사가들은 1789년은 프랑스를 변화시킨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냐, 이거죠. 또 500인 회의에 참석한 보나파르트 장군의 모습이 표현된 그림을 보고 이날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왜 우리는 이 사건을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프랑스 혁명이 갖는 의미는 뭐고,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것을 거꾸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이게 왜 쿠데타라고 하는지 한번 의미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 질문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의 근거를 찾기 위함이다. 예. 이러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이걸 한번 학생들한테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의 근거를 찾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는 근본적으로 라는 구성을 보고 이 구성에서 근본적으로 이 무엇을 묻는 질문 구성이냐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라도 지금 출판사가 5개가 나왔는데요. 각각 여러 개의 이제 자료를 보여줍니다. 먼저 원자폭탄 투하 후에 히로시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사용했을까? 처참한 어린이 노동 현장을 묘사한 빅토르 위고의 멜랑콜리아를 보여주면서 빅토르 위고의 시가 이를 읽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또 유태인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놀이공원 표지판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유태인을 배척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 이거 누가 대답해야 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지를 알고자 함이죠.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휘관의 증언, 독일 나치가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설명해 보세요. 역시 학생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의 단체 결성과 집회를 금지시킨 1791년의 법조항. 우리가 르샤플리에법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체를 결성하는 것일까요? 예, 역시 학생들이 생각하고 답해야 돼요. 또 1802년 노예제도의 복원을 표현한 판화에서 왜 1802년의 결정은 프랑스 인권선언에 반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 배웠죠? 국민공회 시기에 노예제 폐지했는데 나폴레옹이 노예제를 다시 도입을 해버렸죠. 그랬을 때 왜 그러냐? 왜 인권선언에 반하는 거냐라고 해서 다 이 질문은 결국
학생들에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 그런지 알아봐라, 이유를 뭐 설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질문 구성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질문이냐. 결국 학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 이 내용을 보면 구성을 어떤 의미로 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학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죠. 즉, 이 수업은 학습자 위주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보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든 이 교재가 이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 위주의 수업을 전개하고자 함이 이곳에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공A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의 굵은 선 안에 영토를 확장시킨 왕의 인명을 기입하고 제시된 가의 전투명을 적고 이로 인한 영국의 영토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또한 이 전투의 승리의 의의를 적고 수복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창설한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1180년 즉위 당시의 영토예요. 어떤 왕인데요. 어떤 왕이 즉위할 당시는 요 파란색의 요 진한 부분인데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할 당시가 되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 빨간 색깔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과거에 프랑스는 주로 영국령의 땅이 많았죠. 예, 프랑스 왕은 영국 왕의 봉신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고 결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프랑스 내에 많은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줄었죠. 다 잃어버리고. 예. 이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 잘 알다시피 100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프랑스가 영국 땅의 많은 부분을 거의 다 확보했어요. 근데 이 땅은 이쪽이 우리가 기엔 지방이라고 부르는 혹은 가스코뉴, 훗날의 가스코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엔 지방, 가스코뉴 지방의 일부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쟁은 이게 아니에요. 왜? 100년 전쟁 시기가 아니죠. 1223년이니까 훨씬 그 이전에 땅을 잃어버린 영국 왕이 있죠. 바로 뭡니까? 존왕 시기죠. 예, 존왕.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존왕은 실지왕이다. 땅을 많이 잃어버린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존왕 시기에 땅을 많이 잃어버려갖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확보한 프랑스 왕은 누구냐? 존왕의 적수 바로 필립 2세죠. 필립 2세 혹은 필리프 2세. 예. 그래서 이때 왕 이름은 바로 누구냐? 필립 2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필립 2세가 이렇게 많은 땅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투가 있단 말이죠. 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투. 질문해 보면 제시된 가의 전투명은 뭐냐? 자, 특히 요 가 지역에서 제시된 이 가 지역 빨간 요 별표 요쪽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전투가 있고 이 전투의 승리가 굉장히 이 땅을 이렇게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가 어딥니까? 플랑드르 지방 있는 데죠. 이 플랑드르 지방 근처에서 이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빈의 전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빈 전투, 예, 부빈 전투가 되겠습니다. 서양사 개론에도 나와요. 부빈 전투. 중세사에서는 한 번쯤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프랑스사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갖는 의미 때문이죠. 예. 이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뭐고 동시에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함으로써 영국의 영토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는데요. 바로 아까
존왕에게 남은 건 요 땅 일부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존왕에게는 아키텐, 가스코뉴, 기엔의 해안지대만 남게 된다라는 게 답입니다. 예, 여러분들 답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돼서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는 존왕과 존왕의 사촌이었던 오토, 예, 또 그와 연결되는 여러 봉건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프랑스를 공격한 거였어요. 필립 2세를 공격해서 이 프랑스의 필립 2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필립 2세를 따르는 몇몇 봉신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프랑스의 군사력이 이때 상당히 많이 그 연합군 세력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요 부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확 바꿔가지고 예, 결국 영국과 이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나 이런 다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거대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부빈 전투라고 해요. 따라서 이 부빈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뭐냐? 바로 예, 왕권을 중심으로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부빈의 승리는 왕권 중심으로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통합한 사건,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렇게 얻은 땅을, 지켜내고 계속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바이와 세네샬이라고 부르는 지방 행정관 제도를 창설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부빈의 전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살펴봤어요. 요 1241년이 아니고 1214년일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1214년. 예. 그래서 요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 11번 보겠습니다. 예. 자, 기억에 들어가야 할 단체명과 나의 제시문을 통해 설립된 단체명을 서술하시오. 또한 이 운동이 일어난 시기, 교황 입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 입장의 근거로 교황이 제시한 내용을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뭐는 공화주의적이고 통일적이다. 예. 공화주의적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형제들의 공동체를 구성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이러한 미래를 보증하는 유일한 정부 형태다.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이탈리아의 전통 역시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딱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하고 공화주의를 내세운다. 따라서 고대도 아니고 중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근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근대 문제에서 이탈리아가 나오는 경우는 뭐 메디치 이야기나 뭐 르네상스 이야기 때 일부분 했고 그 뒤에 어느 시대가 주로 많이 언급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군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완전히 파멸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공화주의를 굉장히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는 통일적이다. 통일 없이 진정한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주의는 이탈리아를 스위스가 보여주는 정치적 무능 상태에 빠뜨리고 연방주의는 지방 대립을 다시 일으켜 이탈리아를 중세시대로 거꾸로 처박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공화주의를 내세운 특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주의적 방식을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연방주의를 내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화주의를 내세운 사람 누구냐? 바로 마치니의 공화주의적인 생각을 제시한 게 바로 요겁니다.
예, 마치니. 자, 그 다음에 인간 의무론 나오죠. 인간 의무론. 여러분의 첫째 의무는 인류를 향하는 것이다. 당신은 전 인류를 애정으로 보듬고 고통받는 불행한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싸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유럽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왕과 특권 계급에 의해 소유된 국가들의 폐허 위에 인민의 국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조화와 형제가 지배할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라. 진정한 국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형제적 일치로 함께 연대하여 일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자, 교육, 노동, 투표는 국가를 이루는 세 기둥이다. 모든 사람의 단결된 힘을 국가의 힘으로 삼고 신에 의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당신이 인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 조국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서 내세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에서 가에 들어갈 이 단체는 바로 뭐냐? 예. 공화주의를 제시하고 이 마치니의 생각, 공화주의의 생각인데 이들이 이제 좀 더 통일하면서 이제 그 이끌어가려고 했던 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청년 이탈리아당이어서 청년 이탈리아당은 공화주의적이고 통일적이다 이러면서 청년 이탈리아당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의 이야기는 뭐냐? 예, 인류를 향하고 예, 이탈리아만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인류를 얘기하고 유럽 지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형제적 일치로 공동체로 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목표가 좀 크죠. 이거는 청년 유럽당이 내세우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청년 유럽당, 그 다음에 기억은 청년 이탈리아당, 니은은 이제 나에 나오는 것은 청년 유럽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이 나의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설립된 단체는 바로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과 청년 유럽당이다. 그래서 청년 이탈리아당과 청년 유럽당에 갖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서양사기론 442쪽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 마치니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탈리아가 통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황 입장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질문에 보면, 질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운동이 일어난 시기, 교황 입장의 변화. 우리가 통일이 이제 1861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그 지배하던 시기에, 또 그 전에도 그렇고, 일부분 이제 통일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좀 했었죠. 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노력이 실패로 끝나요. 예, 그랬을 때 원래는 교황을 설득해서 교황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교황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교황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황이 입장을 확 바꾸게 돼요. 예, 그랬을 때 교황이 바꿀 때 교황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통일운동을 지지했지만 샤르데나 중심으로, 예, 피에몬테의 샤르데나 중심으로 세력이 막 팽창을 하니까, 예,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센 지도자가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중립을 선언하고, 예,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의 입장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일을 또 못했죠. 예. 그러면서 근거는 뭐냐? 교황이 초국가적인 가톨릭의 영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한쪽 편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핑계를 대고 교황은 입장을 바꿔서 통일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카보우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를 또 막 설득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제라기보다 나폴레옹 3세가 나중에, 니스나 사보이 지역, 사보아 지역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일부분이 연결해서 시험에 한번 그 지도로 나온 적이 있었다. 우리가 문제 풀어봤었죠. 근데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봐서 한번 내봤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공A 12번입니다. 다음은 2022 개정교육과정 일반 선택과목 세계사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를 기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세계사의 성취기준을 이제 쫙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계사 성취 기준에서 3국민국가 형성 단원에서는 먼저 청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과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일단 성취 기준에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3-2에서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그 다음에 3-3에서는 1,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경제, 그리고 무엇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사회 변화도 있고 경제적 변화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하나의 조금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다음에 3-4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개된 국민국가 건설의 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비교한다는데, 자, 뭐가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생태 환경에 가져온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태 환경이라는 특수한 용어, 뭐 새롭지는 않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생태 환경의 변화 분석한다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에는 생태 환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태 환경. 그 다음에 나의 성취기준 시 적용 고려사항입니다. 서구에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 국민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중국, 인도, 서아시아에서도 또 다른 정치, 경제 모델을 지닌 제국이 번영하고 있었음을 다루며 비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발전, 진보에 초점을 맞춘 무엇은 편견을 형성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집단의 특수한 상황, 생활,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 발전, 진보에 초점을 맞춰갖고 어떤 수업을 하면 이거는 편견형밖에 되지 않아. 누구는 발전했다, 누구는 진보했다, 누구는 발전하지 못했다, 누구는 진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편견이 생기니까 그거를 빼고 그거를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 대신에 각각의 집단의 특수 상황이 있더라. 생활 문화 차이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비교학습이에요. 비교학습. 자, 발전 진보에 초점을 맞춘 비교학습을 하게 되면 편견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비교학습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생활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라라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향도 설명하고 있어요. 교수학습 방향 보면 교수학습 계획 시 평가 계획을 함께 구상하여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을 추구한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학습자가 역사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 탐구 능력, 사료를 보고 탐구 능력 기르고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느냐? 바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논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들어가요. 즉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시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성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학습자가 역사탐구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자기 주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국가, 민족, 종교별, 예, 성별, 지역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역사 속 타자 이해를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교수 학습 방법. 또 다른 세계사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한다. 세계사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 자료뿐 아니라 사진, 그림, 포스터, 광고, 도표, 영상 등 비문자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자료가 국가, 민족, 종교, 성별, 지역 등 각기 다른 관점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적절히 활용한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중략하고 기념물, 기념관, 기념행사 등을 활용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 및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학습자가 무엇과 기념 문화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학습자가 뭘 하게 하냐? 예, 사회적 기억. 예, 여기에 보면 기억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라는 거야.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기념 문화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또 이제 평가 방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교수학습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적절한 비중으로 실시한다. 이때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랬을 때 무엇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등 요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다양한 측면의 성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여기는 뭐냐? 선다형 평가입니다. 선다형 평가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했는지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에는 선다형 평가. 그래서 기억은 생태 환경, 니은은 비교 학습, 디귿은 논쟁성, 리을은 사회적 기억, 미음은 선다형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및 수행평가의 채점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예, 명료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채점을 실시하거나 학습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총괄적인 채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에서는 학습자는 무엇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학습 방법 및 성취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자기평가요. 자기평가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학습 과정을 했는지 이해했는지 이걸 이제 되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동료평가는 교사평가와 더불어 학습자의 성장을 조력할 수 있다. 그 다음 바에는 어떤 기반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떤 도구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예, 이때 학습자 간에 어떤 격차를 고려한다. 우리 전에도 이렇게 했었죠? 디지털 기반이 또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하려면 디지털 도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마다 그 디지털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줘야 하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문제를 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 A형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좀 잘 풀 수 있었는지 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고 B형 또 설명하겠습니다.